저는 올해 67세 된 박경숙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이런 막장 사연의 주인공이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사람을 믿고 사랑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처참하게 배신당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특히 저와 같은 나이대의 여성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황혼기에 찾아온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소중한지 말이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제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는 5년 전에 남편을 암으로 잃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말 금슬 좋은 부부였어요. 자식들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고 저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죠. 남편이 생전에 부동산 투자를 잘해서 그 아파트 시세가 꽤 올랐고 예금과 적금까지 합치면 대략 7억 정도의 재산이 있었습니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이 정말 컸어요. 자식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하긴 하지만 각자 바쁘게 살다 보니 자주 만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작년 봄 동창회에서 정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등학교 시절 첫사랑이었던 김모 씨를 20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김 씨는 저보다 2살 많은 69세였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어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단정했고 목소리도 여전히 듣기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동창회에서 마주쳤을 때 서로 알아보고는 정말 반가워했죠. 어머, 정말 김모 씨 맞아요? 20년 만이네요. 맞아요, 박모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런데 전혀 안 늙으셨네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의 안부를 물었어요. 김 씨는 10년 전에 부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해외에 나가 있어서 1년에 한두 번 정도만 만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거죠.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김 씨가 저에게 커피 한잔 하자고 제안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과의 대화가 즐거웠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응했죠. 근처 카페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정말 예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아이고, 무슨 소리예요. 이제 다 늙었는걸요. 아니에요, 정말로요. 그때 고백하지 못한 게 아직도 후회돼요.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67세의 나이에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좋아했었다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서로 다른 대학에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고 각자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 씨가 자주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더니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첫사랑과의 시간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김 씨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해 두었다가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 주기도 하고 몸이 아프다고 하면 약국에서 약을 사다 주기도 했습니다. 외로웠던 제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였어요. 박모 씨,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아내를 잃고 나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모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들으니 저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지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공허함을 김 씨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죠. 서로 비슷한 처지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만나면서 김 씨에 대한 제 감정도 점점 깊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반가운 동창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연인 같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김 씨도 저에 대한 마음을
점점 더 표현했습니다. 손을 잡아주기도 하고 가끔 어깨에 손을 올려주기도 했어요. 그런 스킨십이 어색하기보다는 따뜻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박모 씨, 저희 나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함께 보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재혼을 하자는 얘기예요. 서로 외롭게 살지 말고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 보내요. 정말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외롭기도 했고, 김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당황스러워요.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충분히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재혼이라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과 가정을 꾸린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이야기해 볼까도 생각했지만 아직은 너무 이른 것 같아서 혼자서 결정하기로 했어요. 김 씨와 함께 지낸 몇 달을 되돌아보니 정말 행복했거든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낄 수 있었고 외로움도 많이 덜어졌습니다. 일주일 정도 고민한 후에 김 씨에게 연락했어요. 김모 씨, 지난번에 하신 말씀에 대해서 결정했어요.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좋다고 생각해요. 정말 함께 지내볼까요? 정말요? 와, 너무 기뻐요. 박모 씨, 정말 고마워요. 김 씨가 정말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재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재혼 준비를 하면서 김 씨는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혼인신고부터 시작해서 새로 살 집도 알아보고 가구도 구경하러 다녔습니다.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서 굳이 이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김 씨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박모 씨, 지금 사시는 아파트 시세가 꽤 높다고 들었어요. 팔면 꽤 큰 돈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남편이 20년 전에 3억에 샀는데 지금은 5억 정도 될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그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집을 사서 함께 살면 되겠어요. 김 씨가 제 재산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이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어차피 함께 살 사람이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재혼을 하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김 씨가 점점 더 구체적으로 제 재산에 대해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박모 씨, 예금은 얼마나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앞으로 함께 살 텐데 서로의 경제 상황을 알아야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서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예금이랑 적금 합쳐서 2억 정도 있어요. 와, 정말 알뜰하게 사셨네요. 저는 1억 정도밖에 없어요. 이렇게 서로의 재산 상황을 공유하고 나니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기가 수월해졌어요. 김 씨는 자신의 집도 팔고 저도 지금 아파트를 팔아서 합친 돈으로 더 좋은 곳에 집을 사자고 제안했습니다. 박모 씨 아파트 5억, 제 아파트 3억, 그리고 예금 3억 해서 총 11억이네요. 이 정도면 정말 좋은 곳에 집을 살 수 있을 거예요. 계산이 빨랐어요. 그리고 마치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말하는 것도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재혼을 결정하고 2달 후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간단한 식을 올리고 싶었지만 김 씨가 굳이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김 씨가 시기상조라고 했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김 씨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정말 세심하고 배려심이 많았는데 점점 더 실용적이고 계산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으니까 재산도 합쳐야죠. 통장을 하나로 합치는 게 어때요? 통장을 합친다고요? 네, 부부인데 각자 따로 돈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함께 관리하는 게 좋잖아요. 이상했어요. 결혼한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통장을 합치자고 하다니요. 하지만 김 씨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부라면 재산을 함께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관리할 거예요? 제가 할게요. 남자가 경제 관리를 하는 게 맞죠.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불편한 감정이 들었어요. 왜 남자가 경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저는 40년 동안 집안 경제를 관리해 왔고, 나름대로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바꾸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김 씨는 아쉬워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일단 물러섰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재산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서 김 씨가 또 다른 제안을 했어요. 여보, 집 매매 계약서에 제 이름도 올려주세요. 갑자기 왜요? 만약에 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부부인데 서로 보장해줘야죠. 이것도 이상한 요구였어요. 제 아파트를 김 씨 명의로도 등록하자는 건데 결혼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이런 요구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김모 씨,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급하다고요? 저희 나이가 몇 살인데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김 씨가 조금 화가 난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전에는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한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 급하게 결정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어요. 하지만 부부 사이에 이런 것까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게 좀 서운하네요. 이런 대화 이후로 김 씨의 태도가 더욱 달라졌어요. 전에는 항상 웃으면서 다정하게 대했는데 점점 차갑고 무뚝뚝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산 관련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결혼 3개월 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초기 위암 판정을 받은 거예요. 정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정말 암이 맞나요? 네, 안타깝지만 위암이 맞습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수술하면 완치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술은 언제 해야 하나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입원하셔서 수술 받으시죠. 집에 돌아와서 김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남편이라면 당연히 놀라고 걱정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김 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암이라고요? 정말요? 네, 위암 초기래요. 다음 주에 수술 받아야 해요. 아, 그렇군요. 김 씨는 별로 놀라지도 않았고 걱정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뭔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김모 씨, 괜찮아요? 제가 암에 걸렸다는데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아, 아니에요. 너무 놀라서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날 밤, 김 씨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여보, 혹시 모르니까 유언장을 써두는 게 어떨까요? 유언장요? 아직 수술도 안 했는데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수술이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내가 암 진단을 받았다는데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유언장 얘기라니요. 이때부터 김 씨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김모 씨,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에요. 만약을 대비한다면 제가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먼저 아닌가요? 김 씨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 뭔가 계산적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 전날 김 씨의 이상한 행동을 더 발견했어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제 핸드폰을 만지고 있는 걸 봤거든요. 김모 씨, 제 핸드폰으로 뭐 하세요? 아, 시간 확인하려고 했어요. 시계도 있고 김모 씨 핸드폰도 있잖아요. 배터리가 없어서요. 거짓말이었어요. 김 씨 핸드폰은 멀쩡했거든요. 뭔가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김 씨가 잠든 후에 몰래 김 씨 핸드폰을 확인해 봤어요.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서 열어볼 수는 없었지만 문자 알림이 몇 개 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내용 일부가 미리 보기로 보였어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나? 빨리 처리해. 정확한 내용은 볼 수 없었지만 뭔가 수상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김 씨가 누군가와 저에 대해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김 씨는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어요. 여보, 병원에 같이 가요. 미안해요.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이요? 제가 수술 받는 날인데요. 정말 미안해요. 수술 끝나면 바로 갈게요. 결국 혼자 병원에 갔어요. 수술하는 날 남편이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게 정말 서운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은 수술 후에 일어났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의사 선생님은 완전히 제거했다고 안심시켜 주셨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서 김 씨를 기다렸는데 밤늦게까지 오지 않았어요. 결국 혼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오후에야 김 씨가 병원에 왔어요. 그런데 모습이 뭔가 달랐어요. 옷차림도 평소와 달리 화려했고 향수 냄새도 많이 났습니다. 어제 어디 계셨어요? 일 때문에 늦어졌어요. 무슨 일인데 하루 종일 연락도 안 되고 그래요? 회사 일이 복잡해서요. 김 씨는 자영업을 한다고 했는데 회사 일이라고 하니까 이상했어요. 그리고 평소보다 말수도 적었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김 씨의 행동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병문안을 와도 30분 정도밖에 있지 않고 바로 가버렸고 간병은 전혀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간병인을 고용하자고 했어요. 여보, 간병인 고용하는 게 어때요? 왜요? 김모 씨가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제가 간병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간병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돈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낼게요. 결국 간병인을 고용했는데 이상하게도 김 씨가 간병비를 내지 않았어요. 제 카드로 결제하더라고요. 김모 씨, 간병비 김모 씨가 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아, 깜빡했네요. 나중에 드릴게요. 하지만 퇴원할 때까지 간병비를 주지 않았어요. 결국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도 김 씨의 태도는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다정하고 배려심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갑고 무관심했습니다. 김모 씨, 요즘 너무 차가우신 것 같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차갑다니요? 그냥 평소와 똑같은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병 때문에 예민해지신 것 같네요. 제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약국에 약을 사러 갔는데 그곳에서 김 씨를 목격한 거예요. 그런데 김 씨 혼자가 아니라 젊은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이에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분명히 김 씨가 맞았어요.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받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김 씨에게 전화했어요. 김모 씨, 지금 어디 계세요? 집에 있어요. 왜요? 정말 집에 계세요? 네, 집에서 쉬고 있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제 눈앞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으면서 집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추궁했어요. 오늘 오후에 정말 집에 계셨어요? 네, 왜 그러세요? 제가 김모 씨를 봤거든요. 약국 앞에서 젊은 여자와 함께 계시는 걸요. 김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하지만 금세 태어난 척 했습니다. 아, 그 여자요? 조카예요. 조카가 약 사러 간다고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조카라고요? 그런데 왜 제게는 집에 있다고 거짓말하셨어요? 거짓말한 게 아니라 금방 나갔다가 들어와서 집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변명이 앞뒤가 안 맞았어요. 그리고 조카라기에는 너무 친밀해 보였습니다. 그 조카분 이름이 뭐예요? 왜 그런 걸 묻죠? 조카라면 이름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김영희예요. 머뭇거리면서 대답하는 걸 보니 즉석에서 지어낸 이름 같았어요. 그 이후로 김 씨의 거짓말이 더 많아졌어요. 외출할 때마다 다른 핑계를 댔고 밤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오늘은 어디 다녀오셨어요? 친구들과 만났어요. 어떤 친구들요? 고등학교 동창들이요. 동창회가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냥 몇 명이서 만난 거예요. 매번 다른 핑계였어요. 어떤 날은 동창 모임, 어떤 날은 병원, 어떤 날은 은행 일 등등. 하지만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하면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김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너무 믿었기 때문에 김 씨의 과거나 현재 상황에 대해 자세히 묻지 않았거든요. 먼저 김 씨가 살고 있다고 한 아파트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김 씨는 서울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했는데 정확한 주소는 알려주지 않았거든요. 김 씨가 외출한 틈에 김 씨의 신분증을 확인해 봤어요. 주소를 보니 송파구가 아니라 경기도 구리시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곳이었어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을까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김 씨가 또 외출했을 때 몰래 구리시 주소지로 가봤어요.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고 아파트라고 할 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 앞에서 며칠 전에 봤던 젊은 여자가 나오는 걸 목격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김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게 확실해졌거든요. 그 여자는 조카가 아니라 김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김 씨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따져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김 씨가 저녁에 들어왔을 때 바로 물어봤어요. 김모 씨, 구리시에 있는 집이 뭐예요? 구리시요? 무슨 말씀이세요? 김모 씨 신분증 주소가 구리시로 되어 있던데요. 김 씨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떻게 제 신분증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거짓말 하셨어요? 송파구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사정이 복잡해서. 복잡하다니요? 뭐가 복잡해요? 김 씨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 사생활을 그렇게 캐묻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생활이요? 거주지가 사생활인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는 여자는 또 뭐예요? 무슨 여자요? 조카라고 하신 그 여자요. 김 씨 집에서 나오는 걸 봤어요. 이번에는 정말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김 씨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결국 김 씨가 진실의 일부를 털어놨어요. 그 여자는 조카가 아니라 김 씨의 애인이었던 거예요. 애인이라고요? 그럼 저는 뭐예요? 박모 씨도 소중한 분이에요. 하지만 그 여자와는 오래된 사이라서. 오래된 사이라면 왜 저와 결혼했어요?
그게 복잡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저와 결혼해놓고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결혼 전부터 사귀던 사이였다니요. 이혼해요. 이혼이요? 네,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어요. 잠깐만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김 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 여자와는 정리할게요. 정리요? 진작에 정리했어야죠.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도 계속 함께 살 수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김 씨가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혼하시려면 재산 정리를 해야 하는데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재산 정리요? 네, 저희가 결혼하면서 재산이 섞였잖아요. 언제 재산이 섞였어요? 통장도 따로 쓰고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 재산이 되거든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김 씨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김모 씨, 혹시 제 재산 때문에 저와 결혼한 건 아니죠?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왜 갑자기 재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혼하려면 당연히 재산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정말 계산적이었어요.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서 이혼할 때 재산까지 가져가려고 하다니요.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김 씨와의 만남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시 되돌아봤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소름 끼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김 씨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였어요. 동창회에서 우연히 만났다고 했지만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제 재산 규모를 너무 빨리 파악했던 것도 이상했고요. 다음 날 아침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동창회 간사에게 연락해서 김 씨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간사님, 지난번 동창회에 김모 씨가 왔었잖아요. 그분이 동창회에 자주 참석하세요? 김모 씨요? 그분은 처음 오셨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온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오셔서 다들 신기해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오시다가 갑자기요? 네, 그래서 더 반가웠죠. 그런데 왜 그러세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김 씨가 20년 동안 동창회에 참석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난 거였어요. 왜 하필 그때 나타났을까요? 간사님, 혹시 김모 씨가 저에 대해 미리 물어본 적 있나요? 박모 씨요? 생각해보니 동창회 오기 전에 전화로 누가 참석하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박모 씨 이름도 언급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던 거예요. 김 씨가 미리 제가 동창회에 참석한다는 걸 알고 온 거였습니다. 그리고 박모 씨 남편분이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 남편이 돌아가신 걸 어떻게 알았죠? 다른 동창한테 미리 들었나 보죠? 김 씨가 제 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게 거의 확실해졌어요. 과부이고 재산이 있다는 것까지 알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거였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그리고 김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날 저녁 김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을 따져 물었어요. 김모 씨, 동창회에 20년 만에 처음 오셨다면서요? 네,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참석한다는 걸 미리 알고 오신 거죠? 김 씨의 얼굴이 또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예요? 간사한테 들었어요. 김모 씨가 미리 전화해서 누가 참석하는지 물어봤다고요. 그리고 제 남편이 돌아가신 것도 미리 알고 계셨고요. 그게 그냥 궁금해서. 궁금해서요? 20년 동안 관심 없다가 갑자기 궁금해졌다고요? 김 씨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 제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할 거예요? 김 씨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역시 그랬군요. 처음에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로 박모 씨를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우면서요? 그건 정리할게요. 정말로요. OH하지만 더 이상 김 씨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거니까요.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해 주세요. 박모 씨, 제발.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런데 김 씨가 갑자기 협박조로 말했어요. 이혼하시려면 재산의 절반은 저에게 주셔야 해요. 절반이요? 법적으로 부부 공동 재산이니까 당연히 반반씩 나눠야죠. 김모 씨가 뭘 했다고 절반을 가져가요? 결혼했으니까 당연한 권리예요. 정말 뻔뻔했어요. 사기를 쳐놓고도 당당하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다니요. 그리고 위자료도 받아야겠어요. 위자료요? 바람 피운 건 김모 씨인데요. 하지만 박모 씨가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자신이 잘못해놓고 오히려 피해자인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김 씨의 본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더 이상 착한 척, 사랑하는 척 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더 알게 되었어요. 김 씨가 제게 한 말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아직도 생생해요. 당신 재산 다 내 거야. 나이 많은 늙은이가 뭘 알겠어. 그냥 내 말대로 하면 되라고 말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20년 전에 그 순수했던 첫사랑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돈에만 눈이 먼 탐욕스러운 인간이 서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며칠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습니다. 우연히 김 씨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안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김 씨가 자신의 친구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고 저는 정말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 할머니 완전 호구야.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이미 통장도 몇 개 넘겨받았고 부동산 명의도 바꾸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리면 다 내 거야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20년 전 얘기만 꺼내면 완전히 녹아버려. 정말 바보 같은 여자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김 씨가 보여준 모든 사랑의 표현들, 달콤한 말들, 따뜻한 관심들이 모두 연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오직 제 재산만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건 그 대화 내용 중에 이런 늙은 여자들은 외로움을 타니까 조금만 잘해주면 쉽게 넘어와. 특히 과거 얘기에 약해라는 내용도 있었다는 겁니다. 김 씨에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할 대상일 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김 씨가 저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생각해 보니 다 계산된 것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아직도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요 라고 했던 말도, 평생 당신만을 사랑했어요 라고 했던 고백도, 남은 인생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라는 약속도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저는 정말 바보같이 그 모든 말을 믿고 가슴 설레며 새로운 인생을 꿈꿨는데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김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처럼 행동했어요. 여보, 오늘 은행에 가서 정기예금 좀 해지해야겠어요. 더 좋은 상품이 나왔더라고요 라고 말하면서 또 제 돈을 건드리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속이 뒤틀렸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김 씨에게 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이 커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오해일까? 하는 희망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또 다른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김 씨가 외출한 사이에 모르는 여자분이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그 여성이 저에게 한 말은 정말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혹시 김 씨와 결혼하신 분이세요? 저는 김 씨의 전 부인입니다.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김 씨가 이혼한 지 오래되었고 전 부인과는 연락도 안 한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전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끔찍했어요. 김 씨가 저에게 한 행동들을 그분에게도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다정하고 로맨틱하게 구애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결혼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여러 여성들을 속여왔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을 주로 노려요. 처음에는 정말 진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본색을 드러내줘라고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더욱 놀라운 건 김 씨가 아직도 그분과 완전히 이혼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였어요.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 씨는 저에게 이미 이혼이 다 끝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김 씨가 요즘 갑자기 여유가 생겼더라고요. 분명히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였네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알았다면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라고 그분이 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참담했어요. 그분은 저에게 김 씨의 행동 패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김 씨는 주로 동창회나 종교 모임, 취미 활동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여성들을 만나서 접근한다고 해요. 특히 과거에 대한 향수나 외로움을 자극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다음에 재산을 노린다고 하더라고요. 김 씨는 정말 연기를 잘해요. 처음에는 저도 완전히 속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제 재산을 모조리 털어갔어요. 집도 팔게 하고 적금도 모두 해지하게 해서 자기 명의로 옮겼죠 라는 말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김 씨가 저에게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고 적금을 해지해서 더 좋은 상품에 투자하자고 하고 심지어 부동산까지 팔아서 더 큰 집으로 이사하자고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저에게 김 씨와 관련된 증거 자료들도 보여주셨어요. 김 씨가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들, 재산을 빼돌린 내역들, 심지어 저와 비슷한 나이의 다른 여성들 사진까지 있었어요. 김 씨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동시에 접근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분이 최근에 만난 여성이에요. 70대 과부분인데 아파트 몇 채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김 씨가 이분에게도 똑같은 말로 접근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보여준 사진 속의 여성을 보며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김 씨는 저와 사랑을 나누면서도 다른 여성들을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저는 김 씨의 진짜 정체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김 씨는 사실 정식으로 일을 한 적이 별로 없고 주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 생활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전문 사기꾼인 셈이었죠. 김 씨는 특히 60대 이상의 여성들을 주로 노려요. 이 나이대의 여성들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도 감정적으로는 외로움을 많이 타시거든요. 특히 첫사랑이나 과거 연인이라는 설정을 만들어서 접근하는 경우가 많아요라는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끔찍했어요. 저 역시 김 씨의 그런 계산된 접근에 완전히 넘어간 거였어요. 20년 전 첫사랑이라는 달콤한 추억에 취해서 판단력을 잃고 모든 걸 믿어버린 거죠.
저는 정말 바보같이 그의 말에 속아 넘어간 거였어요. 그분이 떠나고 나서 저는 정말 오랫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얼마나 순진했는지, 얼마나 쉽게 속았는지를 깨달으니 너무 창피하고 화가 났어요. 그리고 김 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녁에 김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아직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김 씨를 보는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는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라 저를 속이고 이용하려는 사기꾼으로만 보였어요. 그날 밤 김 씨가 잠든 사이에 저는 김 씨의 휴대폰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 안에서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을 발견했어요. 김 씨가 자신의 동료들과 나눈 대화에서 저를 호구, 바보 할머니 쉬운, 먹잇감 등으로 부르는 걸 보고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특히 이번에는 정말 대박이야. 이 할머니가 가진 재산이 몇십억은 될 거야. 다 털어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고는 정말 온몸이 떨렸어요. 김 씨는 저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저 돈덩어리로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욱 가슴 아픈 건 김 씨가 친구들에게 저와의 사생활까지 비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늙은 여자가 사랑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어. 정말 우스워라는 식의 내용들을 보며 저는 정말 모욕감을 느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김 씨에게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말했어요. 당신의 진짜 목적을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그만 나가세요라고 했더니 김 씨는 처음에는 발뺌을 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김 씨의 휴대폰 내용과 전 부인이 들려준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하자 김 씨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이제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그래, 맞아. 나는 당신 돈이 필요해서 결혼한 거야. 그런데 뭐 어쩔 건데? 이미 법적으로 부부잖아. 당신 재산의 절반은 내 거야라고 하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정말 이 사람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어요. 김 씨는 계속해서 저를 협박했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이혼하려면 해봐. 어차피 재산 분할로 내가 절반은 가져갈 거야 라고 하면서 비웃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같은 늙은 여자 누가 상대해 줄 줄 알아? 나라도 고마워해야지라는 말까지 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깨달았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을 꿈꾸고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에 빠져서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그날부터 김 씨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완전히 적대적인 관계가 되었어요. 김 씨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고 노골적으로 제 재산을 요구했고 저는 어떻게든 김 씨로부터 벗어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이미 결혼한 상태라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제일 큰 문제는 이미 김 씨 명의로 옮겨진 재산들이었어요. 김 씨가 결혼 초기의 부부니까 명의를 통일하자고 해서 일부 적금과 부동산을 김 씨 명의로 바꿔놨거든요. 그때는 사랑하는 마음에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김 씨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아예 대놓고 빨리 나머지 재산도 내 명의로 바꿔라고 요구했고 제가 거부하면 폭언을 퍼붓곤 했어요. 늙은 것이 뭘 안다고 나서냐. 어차피 죽으면 다 남의 것인데. 지금 나한테 주는 게 낫지 않냐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상황을 자식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거든요. 자식들이 반대했는데도 고집을 부려서 재혼한 것도 모자라. 이렇게 속아 넘어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자식들에게 엄마가 사기꾼에게 속았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 상황을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법적인 문제도 복잡하고 김 씨가 점점 더 위협적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어떤 때는 나한테 덤비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은근히 협박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김 씨의 전 부인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분이 저에게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알려주셨어요. 김 씨가 다른 여성들로부터 빼앗은 재산들의 일부가 아직도 김 씨 명의의 계좌에 남아있다는 거였어요. 만약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한다면 그 돈들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김 씨는 지금까지 여러 명의 여성들을 속여왔거든요. 우리가 함께 고발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그분이 제안하셨어요. 그때서야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김 씨에게 속은 피해자가 저뿐만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함께 싸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비록 제가 어리석게 속긴 했지만 김 씨의 잘못이 더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했어요. 놀랍게도 김 씨에게 속은 여성들이 저희 외에도 몇 명 더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고 김 씨가 사용한 수법도 거의 똑같았어요. 처음에는 과거 인연이나 우연한 만남을 빙자해서 접근한 다음 사랑을 빌미로 재산을 빼앗아간 거였죠. 저희는 함께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어요. 변호사는 김 씨의 행위가 명백한 사기이며 충분히 형사고발과 민사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특히 결혼을 빌미로 한 재산 편취는 중범죄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변호사는 동시에 현실적인 문제들도 지적해 주셨어요. 이미 김 씨가 사용해버린 돈들을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고 재산 분할 문제로 법정 다툼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김 씨를 처벌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고발은 필요하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저는 많은 고민 끝에 김 씨를 고발하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제가 당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는 어려울지라도 김 씨가 더 이상 다른 여성들을 속이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었어요. 고발장을 접수하고 나서 김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어요. 김 씨는 처음에는 황당해하더니 곧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늙은 것이 감히 나한테 덤벼 끝까지 가보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김 씨가 무섭지 않았어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김 씨의 범죄 행위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김 씨는 지난 10년 동안 수십 명의 여성들을 속여서 수십억 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많은 피해를 당한 분들도 계셨어요. 수사 과정에서 김 씨가 사용한 수법들도 자세히 밝혀졌어요. 김 씨는 주로 인터넷이나 동창회 등을 통해 혼자 사는 중년 여성들의 정보를 수집한 다음 과거 인연을 빙자해서 접근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 후에 결혼을 제안하고 결혼 후에는 각종 핑계로 재산을 빼돌렸던 거죠. 특히 김 씨는 피해자들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했어요. 나이든 여성들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 그리고 과거에 대한 향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걸 악용한 거예요. 정말 치밀하고 악랄한 범죄였어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저는 법정에서 김 씨와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김 씨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합의 하에 한 일인데 뭐가 사기냐라고 주장하면서 끝까지 발뺌을 했어요. 하지만 워낙 증거가 명확해서 김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어떤 분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잃고 빚까지 지게 되었고, 어떤 분은 김 씨의 폭언과 협박에 시달려서 우울증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다행히 모든 재산을 잃지는 않았어요. 김 씨가 요구했지만 아직 넘겨주지 않은 재산들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때 김 씨의 정체를 알아차려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게 다행이었어요. 결국 김 씨는 사기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나왔어요. 하지만 김 씨가 이미 사용해버린 돈들을 모두 되찾기는 어려웠어요. 그래도 김 씨가 처벌받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나이가 들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신중해야 하는데 저는 외로움과 과거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었던 거예요. 둘째는 진정한 사랑과 계산된 접근을 구별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김 씨가 보여준 관심과 사랑은 모두 가짜였지만 처음에는 정말 진짜처럼 느껴졌거든요.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셋째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혼자 끙끙 앓았는데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넷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었어요. 처음에는 김 씨가 너무 당당해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웠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비록 이번 일로 큰 상처를 받았지만 동시에 제가 생각보다 강한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거든요.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